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안창범입니다. 먼저 제가 좀 늦은 점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저와 같은 지금 처지에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포스코 센터로 잘못 갔다가 거기서 지금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강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요청을 받을 때 AI가 나오면서 CM 어떤 서비스의 역할 그리고 CM사 분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먼저 저의 소개를 AI와 관련해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뭐 서울대학교에 2021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미국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텍사스 A&M 등에서. 그러면서 건설 도메인의 AI 관련 연구들을 접목시키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와 같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면 AI 연구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그룹핑을 한번 지어보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가장 코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 theory, 즉 이론 및 그 일반화 및 이론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AI의 근간이 되는 어떤 수학적 모델링 그리고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고 여기서의 혁신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일어나고 예를 들자면 최근에 나왔던 구글의 트랜스포머 모델이 그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런 이론적 근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저희가 이제 AI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혹은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라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아는 많은 컴퓨터 공학과에 계신 분들은 실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AI 쪽에서도 새로운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게 이미 일어난 것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성능 혹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있을 때 그것을 각각의 도메인에 응용해서 적용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는 도메인 AI 리서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 어떤 특정 도메인에 있는 문제를 AI가 풀 수 있도록 문제를 포뮬레이트를 하고 그리고 나와 있는 알고리즘들을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적용함을 통해서 우리 도메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어떤 특정한 환경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검토되어서 이것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실제로 산업에 적용하시는 어떤 프랙티셔너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큰 특징은 이제 그 프랙티셔너 분들은 실제로 상품화를 만드시는 분들이죠. 리서처들은 특정 환경 내에서 이 AI가 작동하는 것을 타진했다면 이 프랙티셔너 분들은 일반화된 모든 환경에서 작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이나 상품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도메인 AI 리서치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AI의 어떤 근본적인 이론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건축공학자이면서 AI를 접목하는 제가 이해하는 어떤 AI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어떤 순서인데요. 먼저 AI의 어떤 발달사를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어떤 CM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어떤 AI 기술들이 나와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아직 완전히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곧 다가올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한계점과 그러면 생성형 AI가 나온 이 시점에서 CM 엔지니어링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AI의 개념이 나온 것은 한 1960년대, 70년대부터입니다. AI 자체는 인간의 학습이나 추론, 문제 해결 등을 할 수 있는 어떤 지능적 작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기계화된 것들을 저희가 AI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에 나왔던 AI 모델들은 대부분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문가들이 알고 있던 어떤 룰을 컴퓨터에게 그대로 컴퓨터 내에서 실현을 해서 그 룰을 컴퓨터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 시스템 만드는 것들이 많이 이제 됐었고요. 그러다가 한 1990년대, 2000년대부터 머신러닝, 기계화 학습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그 기계 학습이 나오면서의 차이는 뭐냐? 그 전에 엑스퍼트 시스템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전문가들이 아는 어떤 규칙을 디파인을 해서 그것을 컴퓨터에 이제 실현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런 바나나가 있을 때 저 바나나 그림이 바나나임을 아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했을 때 저희 전문가들은 이것을 보고 분석을 하겠죠. 아, 좀 긴 모양을 가지고 노란색을 갖고 있고 약간 흰 이런 쉐입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는 이것을 바나나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럼 이런 룰을 전문가들이 만들어주면 그것을 컴퓨터에 만든 것이 전문가 시스템이었다면 기계 학습은 이런 룰을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많은 바나나 그림을 넣음으로 통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이 바나나의 특징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 이게 길고 노랗고 약간 휘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 기계 학습과 기존의 어떤 AI인 전문가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룰 기반, 아직도 저희가 이제 룰 기반의 많은 어떤 모델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룰 기반의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새로운 어떤 그 데이터 포인트, 기존의 룰이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 사항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새로운 룰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까져서 이렇게 썰어진 바나나가 있다고 했을 때 저것은 기존에 노랗고 길고 휘다는 어떤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스템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에 수정을 하고 새로운 규칙을 넣어야 합니다. 아, 노랗고 길고 휜 것뿐만이 아니라 하얗고 납작하고 둥근 것도 바나나일 수도 있겠다. 이 새로운 규칙을 넣고 시스템을 또다시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제 기계 학습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모아놨던 데이터 안에 이런 노란 바나나뿐만이 아니라 썰어진 바나나들도 있었다면 그 안에서 스스로 룰들을 찾아내서 학습을 하고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예외 사항들을 더 쉽게 더 잘 적응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그런 기계 학습의 그 근간은 뭐냐? 저희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경계선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가지고 이것이 개인지 고양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와 고양이를 찾아낼 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한다. 귀의 크기랑 수염의 길이를 가지고 개와 고양이인지를 저희 구분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많은 데이터들 개의 사진들을 모아놓고 고양이의 사진들을 모아놓고 학습을 시키면 이 기계화 학습 모델이 그 둘 사이에서의 어떤 개와 고양이를 구분짓는 저 경계선, 저기 보시면 사선으로 나오는 거죠. 저게 경계선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기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귀의 크기도 작고 수염의 길이도 작으면 대부분 개, 길고 길면은 고양이인데 그 경계선 한 저 정도쯤에서 되겠다.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런 이제 경계선은 저런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복잡한 곡선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계 학습에서는 이런 경계선을 기존의 어떤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자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링으로 표현이 가능한 모든 경계선은 기계 학습으로 표현이 되었었죠. 그리고 새롭게 나온 것이 이제 딥러닝입니다. 사실 딥러닝은 1980년대 이미 기계 학습이 처음 나올 때부터 있었습니다. 기계 학습의 근간은 뭐냐면 아까 얘기 드리는 그 경계선을 긋는 것을 기존의 기계 학습 모델들은 좀 더 복잡한 2차 함수 혹은 저희가 얘기할 수도 없는 다차 함수를 통해서 표현했다면 기계 학습, 딥러닝은 그것을 저희가 다 아는 1차 함수 ax 플러스 b, a를 w라고 하겠습니다. w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1차 함수로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런 이제 그 1차 함수 하나만 있을 때는 저런 경계선이 매우 단순한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딥러닝에서의 핵심은 이런 저희가 저런 그 클래시파이어 혹은 뉴런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여러 개 쓰는 것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꼭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묶어서 같이 했더니 좀 더 복잡한 형태의 경계선이 그릴 수 있고 이것을 점점 레이어를 많이 쌓다 보면 저기 오른쪽에 보시는 저런 동그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파란 선과 그 주황색 점들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필요한데 저런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나 두 개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저런 이런 이제 퍼셉트론들을
조합을 하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좀 복잡한 경계선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얘기 드렸던 이제 1차 함수에서의 wx 플러스 b에서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w랑 b라는 그 파라미터가 되겠죠. 이것들을 저희가 파라미터라고 부르고, 이런 파라미터가 많아질수록 이 인공지능은 좀 더 복잡한 것들을 연산할 수 있고 좀 더 복잡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현재의 GPT-4 같은 경우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파라미터의 개수가 1조 개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하나의 뉴런, 하나하나의 1차 함수 클래시파이어들을 병렬적으로 엮고 그것을 또 앞뒤로 레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엮음으로써 더 복잡한 것들을 연산할 수 있게 한 것이 딥러닝입니다. 그 기존의 이제 머신러닝 같은 모델들은 실은 그 수학 모델, 경계선을 결정짓는 수학 모델은 한 번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한 번만 이렇게 넣으면 트레이닝을 하면 그 수학적 모델링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이런 이제 뉴런으로 이렇게 복합화된 이 딥러닝에 와서는 그것이 한 번에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해서 앞으로 보냈다가 뒤로 보냈다가, 즉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치를 계산했다가 추정치가 실제 값과 가지는 오차를 계산해서 다시 기존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야 적합한 성능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원 에포라고 하고, 이것을 500번, 1000번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성능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원래 그 딥러닝이 나왔을 때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문제는 저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존의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오차가 있을 때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이 파라미터가 급속도로 많아지면 잘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AI의 윈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정 개수 이하일 때는 연산이 되어서 모델을 우리가 최적화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파라미터의 개수가 100개, 200개가 늘어나면 저것은 도저히 최적화가 안 됐는데, 2006년에 제프리 힌턴,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턴 교수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다른 과학자들이 이걸 찾아내면서부터 이것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2014년에 저희가 아는 이제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하고, 그 이후에 뭐 오픈 AI 같은 데서 GPT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계속된 발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AI가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분야는 컴퓨터 비전이겠죠. 어떤 그림을 무엇으로 인식하는가, 혹은 그림 내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제 그 그림을 AI가 어떻게 이해하는 방식은 사실은 그림 자체를 또 숫자로 변형하는 것입니다. 그림은 각각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각 픽셀은 어떤 컬러 코드 값이 있습니다. 어떤 색깔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색깔을 숫자로 변환해서 하나의 인풋 값으로 넣음을 통해서 이것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아니면 그 그림 안에서 어디에 개가 있는지 등등을 찾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생성형 AI입니다. 최근 굉장히 말이 많이 되고 있죠. 생성형 AI는 뭐냐면 아마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그냥 이해하는 가장 단순한 얘기를 드리자면, 기존의 어떤 그 AI 모델들은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혹은 이것이 바나나인지 사과인지를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이 AI 모델들이 뭘 이해를 했냐면, 개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그림 속에서. 고양이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들을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각각은 사실은 어떤 확률적 변수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모델이 이해한 그 확률적 변수의 집합을 가지고 개나 고양이에 해당되는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새로운 그런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그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GPT에서 보시다시피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다거나, 혹은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쓰일 수 있겠죠. 지금의 생성형 AI에서 가장 상용화 그리고 실제 서비스에 많이 쓰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지 생성 AI와 그다음에 실제 언어 모델, 언어를 생성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AI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앞서 보여드렸던 컴퓨터 비전에서
이미지를 어떤 게 어떤 이미지인지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하는 이 문제를 풀면서 과학자들은 그러면 얘를 속이기 위한 데이터셋도 AI가 직접 만들게 하면 되겠다라는 컨셉으로 2013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2013년부터 작은 그림들을 생성해내는 것들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어떤 베네핏으로 와닿지 못했고요. 2020년에 들어서 디퓨전 모델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디퓨전 모델은 이 만들어지면서 더 큰 사진을 좀 더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생생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디퓨전 모델의 원리를 보자면 이것도 뭐 복잡하지만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기 고양이라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고양이라는 그림에다가 저희가 이제 뿌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필터란 걸 넣고 점점점 뿌옇게 만드는 과정을 만든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걸 이제 노이즈를 넣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넣으면 왼쪽 끝에 보이시는 완전한 노이즈의 이미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 과정에 대한 러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노이즈의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고양이로 만드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이 트레이닝 과정을 고양이의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트레이닝을 시켜 놓으면 다음에는 저런 노이즈 이미지만 가지고 고양이라는 어떤 텍스트를 줄 때 고양이의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강아지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강아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왔죠. 사실 라지 랭귀지 모델도 어떤 이미지 생성 모델과 그 근간의 어떤 이론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연속된 3개의 앞선 단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를 생성을 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앞 단어와 뒷 단어를 다 보고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인데, 단어의 셋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확률 변수로 표현된 어떤 것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이렇게 생성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답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뭐 GPT-3, 챗GPT, GPT-4에 오면서부터 급속한 발전이 이뤘고 그 학습한 데이터의 사이즈나 실제로 사용된 파라미터의 개수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어떤 특정 도메인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어떤 기법들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이런 처음에 나왔던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왔던 것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에게 질문을 할 때 질문을 더 잘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 얘가 답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예시는 내가 어떤 식의 답변을 원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몇 개를 주고 나서 다시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답변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에 이제 근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옆에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파인 튜닝, 즉 거대 언어 모델이 만들어진 거대 언어 모델의 끝단의 마지막 레이어, 아까 저희가 수많은 레이어가 중첩된 것이 저희가 이제 AI 모델이었는데, 끝단의 레이어를 저희의 목적에 맞도록 다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체 언어 기능은 그대로 두되 끝단의 레이어만을 트레이닝을 다시 시킴으로써 저희의 목적에 맞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건축에서 저희가 어떤 위험성 평가를 위한 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문서들을 끝단의 레이어에 트레이닝을 시킴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와서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레그입니다. 레그는 뭐냐면 기존의 LLM들이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많이 쓰는 챗GPT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의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항상 일반적인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그 지식 안에서의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답이 많거나 또 제가 나중에 얘기 드릴 뭐 환각 증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것을 얘가 답변을 위해서 찾아야 하는 레퍼런스, 어떤 데이터 소스를 딱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질문을 하되 나는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의 언어 기능만을 쓰지만 실제로 나와야 하는 지식은 내가 정해준 어떤 소스, 몇 개의 소스에서만 찾아라 라고 정해주는 것이 지금 레그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그라는 기술과 파인 튜닝을 이용해서 기존의 이런 LLM 서비스들을 특정 목적에 맞도록, 도메인에 맞도록 만들어내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제가 얘기 드렸던 파인 튜닝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미 학습되어 있는 언어 모델에다가 끝단에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언어 생성 기능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입힘으로써 특정 도메인에 맞는 목적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레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그 LLM 모델을 저희가 원하는 소스, 어떤 문서에 링크를 시켜서 그 문서 내의 검색 기능과 이렇게 접합을 시킴으로써 답변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지식의 소스에서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나오는 것이 이제 LLM 모델은 그동안 언어만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인풋으로 언어와 이미지 혹은 언어와 사운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인풋으로 가지고 원하는 답변을 생성해낼 수 있는 멀티모달 LLM들이 지금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모달이라는 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말이나 어떤 시각과 같은 하나하나의 저희 어떤 감각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 데이터를, 인풋을 가지고 답변을 만들어내는 이런 멀티모달 AI가 지금 또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GPT-4에서 4V로 가면서 이것이 멀티모달 AI가 되었고요. 구글에서도 제미니 모델들이 지금 멀티모달 AI를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AI 기술들이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아마 많이 보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AI 모델들은 주로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와 품질 관리를 위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이런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안전모를 안 쓴 작업자를 찾아낸다든지 혹은 중장비와의 근접한 작업자들을 찾아낸다든지 혹은 품질과 관련해서는 균열을 찾아낸다든지 하자를 찾아낸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어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AI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형태 중에 하나로 뭐 요즘 현장에서 CCTV를 거의 다 쓰고 계시고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으로 CCTV의 동영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한 행동 혹은 안전 장비를 미착용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이런 지능형 CCTV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업체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기능만으로도 지금 작업자를 찾아내고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안 착용했는지 정도를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중장비의 어떤 중장비 추돌 사고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중장비에 사람이 접근했을 때 그것을 어떤 장비의 각 코너에 달린 카메라에서의 비전 정보를 통해서 사람인지 아닌지를 찾아내고 사람이라면 경고음을 알려주는 이런 형태의 이런 이제 안전 관리 기술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미 현대건설이나 많은 대형 건설업체에서 이런 CCTV 영상 혹은 다른 곳에 설치된 영상들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활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우건설의 어떤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가장
좀 아직 연구단에 있는 것이긴 한데요. 지금 이게 동영상이 제가 플레이할 수 있는 왼쪽 UAV를 통해서 이렇게 위에서 찍었을 때 기존에 저희가 이제 중장비에 달린 카메라로는 이제 접근이 완전히 됐을 때 경고음을 알리는 것이 가능했다면 이제 UAV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함에 따라서 중장비와 사람이 이동할 경로를 미리 예측해서 사고 가능성들을 이제 알려주고 경고음을 알려주는 형태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 그 연구에 지금 머무르고 있지만 이것 또한 곧 이제 실현될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에 있어서는 이것이 요즘 그 대형 건설, 종합 건설 기업들의 화두입니다. 특히 품질 관리나 하자 관리에 있어서 많은 이미지들을 실시간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미 지금 DL에서 보시는 이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도배에서의 어떤 하자들을 디텍을 해낸다든지 혹은 이런 이제 그 작업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균열들을 찾아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그 이런 스마트 건설 그 대형 건설 업체 스마트 건설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지금 이것이 가장 자기들의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바로 자기들이 실제로 하는 일을 대체해 줄 수 있고 실제로 하는 일에 어떤 로드를 줄여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뭐 균열이나 하자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취득된 이미지 안에서의 어떤 하자나 균열들을 찾아내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런 이미지를 취득하는 것도 기존에는 사람이 했다면 이것을 점점 이제 로봇이 하는 형태로에 대한 것들을 계속 구상을 하고 실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뭐 건설 안전이나 품질 쪽에서 많이 지금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것들이 현장에서도 잘 작동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스마트 안전 장비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도 실제로 잘 성능을 발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이게 잘 성능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실제로 그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한 공사 현장에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현장 성능을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현장 성능을 테스트했더니 실제로는 그 오탐률이 잘못 탐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요즘 이제 이런 AI CCTV들이 포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보통 안전모험 미착용이나 작업자 쓰러짐, 화재나 어떤 중장비와의 추돌 위험성 등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벤트들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실제로 뭐 이런 위험 상황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상황을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쉽다고 생각되는 안전모에 대해서도 오탐률이 72%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신기한 것이 저희가 지금 안전모 미착용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들에게 4학년 실습으로 나눠주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오픈소스로 많은 것이 되어 있고 오픈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쉽게 트레이닝해서 만들 수 있는 모델입니다. 한데 이것을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 현장에서 성능을 했더니 아직은 성능이 저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것은 그 업체들이 보통 이런 지금 CCTV를 설치를 하면 한 달 정도의 데이터 획득 후에 튜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튜닝을 하면 조금 더 성능이 올라가게 되지만 그 튜닝하는 과정조차도 현장에 계신 관리자분들에게는 조금 로드가 되고 좀 불평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요즘에 이런 학습 데이터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제가 지금 이게 잘 안 나오는 것. 네. 지금 예전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 데이터의 사이즈들이 10,000건, 20,000건 수준이었다면 요즘은 100만 건, 1000만 건 수준의 것들이 많습니다. 단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와 고양이냐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100만 건 이상의 이미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됩니다. 근데 저희 건설이 가지고 있는 AI 지금 데이터들입니다. 저희는
만 건, 몇천 건, 가장 많을 때도 2만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2만 건의 데이터로서 저 모든 현장, 저희는 현장도 백그라운드가 모두 다르죠. 그건 서로 다른 현장에 있는 안전모 안 쓴 사람을 찾아내는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성능이 지금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이제 저희 이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저희가 실험실에 돌려보면 항상 97%, 98%의 어떤 정확도를 가지게 되지만 아직 이거 산업 현장에 적용함에 대해서는 벤치마크 모델 데이터셋 자체가 아직 저희 이제 저희 산업 표준화된 어떤 벤치마크 모델 그 데이터셋 자체가 아직 제대로 구축이 안 돼서 저 사이에 어떤 갭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저희가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어떤 AI 기술들이었고요.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기술들입니다. 아마 앞서서 제가 얘기 드렸던 어떤 생성형 AI들을 활용한 어떤 서비스들, 어떤 기술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 얘기 드렸지만 이제 이런 그 LLM들은 이런 AI 엔지니어링 단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끝났고 이미 서비스 가능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이것을 어떻게 저희 도메인에 특화할 수 있느냐, 특화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특화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하거나 더 잘 물어보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거나 아니면 실제로 모델 자체를 우리의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미 구축된 지식 베이스가 있으면 그 LLM 모델을 그 지식 베이스와 접합을 시킴으로써 우리의 도메인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뭐 얘기 드리는 것은 이제 디자인 생성에 대한 어떤 디퓨전 모델입니다. 이미 이것들은 몇 가지 텍스트의 조합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 내에서 우리가 특정 조건을 이 구역에 이 테이블과 의자를 넣어줘라고 하면 그것들을 다시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이미지 생성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이런 사고 사례들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것들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어느 히링 건축에서 어떤 분이 발표하신 걸 들었는데 이미 이제 기본 설계 단계 혹은 이제 컨셉 설계 단계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설계에서도 이런 이제 기존의 어떤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는 룰 기반의 어떤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는데 점점 그냥 저희가 설계도를 몇백 장 주는 것만으로도 설계 도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이제 알키간이라고 해서 꽤 오래전에 나왔던 기술인데요. 그 MIT에서 어떤 학생이 만들었습니다. 700장의 도면만 가지고 평면도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후에 저렇게 외곽 어떤 평면도를 만들어내야 하는 저런 이제 면적만을 줬을 때 이 모델이 그 안에 가장 적합한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만들어진 이후에 이미 오토데스크나 저희 나라에서도 국토부 주관의 어떤 그 과제를 통해서 이런 자동 설계,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동 설계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지금 텍스트를 주고 BIM 모델을 만드는 것들도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파라는 회사인데요. 미국에서 그 레빗을 만드는 곳에서 나온 분들이 새로 설립한 스타트업인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3층에 1층에는 리테일, 2층과 3층에는 파킹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만들어줘. 전체는 10층 이하로.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만으로도 BIM 모델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좀 또 다른 형태의 생성형 이미지 AI인데요. 저희가 주로 이제 사진을 찍는다면 사진은 이제 한쪽 면에서만 저희가 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3D 모델로 만들려면 수백 장의 사진을 돌아가면서 찍어서 모델화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새로 나온 이 널프라는 그 기술은 몇 장의 사진만으로도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은 3D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이지 않는 면에 대한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에 와서는 저희가 또 활용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이런 이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도메인에 특화된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부분, 그리고 경제 부분, 법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게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그냥 일반화된 모델보다 이것이 특화된 모델을 만들었을 때 훨씬 더 성능이 좋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의 경우에는 이미 수없이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들이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스타트업들이고요. 유사 기능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I를 활용해서 환자 상태에 맞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거나 환자의 건강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거나, 혹은 의사가 어떤 그 환자와의 문진조 속에서 이 다큐멘테이션을 해야 될 때 그걸 자율적으로 해주는 걸 돕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앞서 얘기드렸지만 멀티모달에 이르러서는 이런 이미지, CT나 엑스레이 이미지를 넣고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달라는 것들도 AI가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사실 이 두 가지는 이제 비교를 위해서 내어준 것인데요. 이게 특화되지 않은 기존의 LLM 모델을 주고 이 이미지가 무엇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냐를 물었을 때는 이게 뭐 일반적인 건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상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대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의료에 특화된 라바메드라는 모델은 이것을 보고 여기서 이것이 이상한 것을 찾으라고 했을 때 이 안에서 왼쪽에 보이는 것에 종양이나 종양으로 의심되는 것이 있음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팜이라는 모델에서도 이런 엑셀을 가지고 기본적인 파인딩을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저런 식으로 지금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특화된 서비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의학 쪽에서는 방금 멀티모달이 아니더라도 어떤 환자가 어떤 식으로 치료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이요법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답변을 생성해내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의학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큰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그 도메인 특화된 LLM을 만듦으로 통해서 해결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 쪽도 이런 건설 특화된 LLM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 서비스와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프로젝트 관리와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서로 다른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언어 장벽을 극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LLM들이 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뭐 작년부터 여러 건설 기업들이 이런 LLM들, 건설 분야 특화된 LLM들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서비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AS 하자 보수 쪽에서 기존에 들어왔던 그런 하자 보수에 대한 콜들을 이런 LLM을 통해서 분석함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자신의 상품의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분석을 했고요. 비슷한 서비스를 DLENC에서도 하고 있고요.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방서에 해당되는 어떤 정보를 찾아내는데 LLM을 연결해서 챗봇 형태로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최근에 그 현대건설과 서울경제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그 프로그램에서 지금 나와 있는 항목들입니다. 지금 이런 항목에 좀 연구를 위해서 기업들이 참여해 달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나와 있는 것이 보면 현대건설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문서로부터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내는 서비스, 혹은 협력업체에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챗봇 서비스, 그리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도면 작성, 특히 실시 설계 도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원가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 등등을 만들어 달라는 지금 이제 이런 콜이 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이번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업체들이 와서 실제 이 서비스를 만들지 안 만들지는 저도 모르는 일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질 수 있음을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저희 건설 부분에 앞서서 제가 이제 특화 모델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두 번째는 파인 튜닝, 세 번째는 레그를 이용하는 것인데 파인 튜닝을 이용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온 것인데요. 빔 모델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존의 LLM 모델에다가 파인 튜닝을 통해서 건설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튜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BIM 모델을 주고 그 BIM 모델에 대한 질문했을 때 그 모델을 읽고 적절한 답변을 내놓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저희 연구실에서 한 것인데요. 그 작업 지시서 PTW를 보고 그 PTW에 있는 문구만 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고 예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많이 나와 있던 어떤 시스템인데 기존 것들은 대부분 저희가 이렇게 스트럭처된 구조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고 어떤 사람이 일할 것이고 날씨가 어떻고 공종이 어떻다 하면 어떤 이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이것을 LLM을 이제 활용함에 따라서 그냥 여기 PTW에 있는 여러 가지 문구들만 가지고 각각의 단어가 제시할 수 있는 사고 예측들을 사고 가능성들을 결합해서 이 PTW를 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그를 통해서도 뭐 비슷한 모델을 저희가 지금 뭐 완전히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기존의 어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나 작업 관리 계획서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이제 그 데이터셋을 저희가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로 삼아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업 내용만 가지고 오른쪽에 위험성 분석을 해내는 것을 저희가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요. 왼쪽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저희가 생성 AI를 통해서 작성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기술의 배려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만 큰 배려는 이 데이터셋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멀티모달 LLM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멀티모달 LLM은 지금 나와 있는 멀티모달 LLM은 도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드 모델에 제가 왼쪽과 같은 도면을 넣고 질문했습니다. 거실은 주방에서 어느 쪽일까라고 질문했을 때 평면도에서는 거실과 주방은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이 어느 쪽에 있을지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다. 이 형태로 지금 답변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을 때 생각보다 정확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면 내에 이런 치수들이 있으면 면적까지도 계산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나간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GPT-4V를 활용해서 저희가 그냥 이건 튜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주고 물어봤습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해칠 만한 요소가 있을까? 작업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위험 요소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거기에 첫 번째로 작업자들은 높은 곳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추락 방지 시스템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락 방지 장치가 중요하다. 작업자 중에 한 명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아무런 튜닝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지금 멀티모달을 통해서 답변이 나옵니다. 근데 실은 이게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트레이닝 자체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도 이게 지금 특화된 트레이닝 없이도 지금 멀티모달 AI가 여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GPT-4V는 동영상도 이해합니다. 동영상을 저희가 주고 CCTV 동영상을 주고 이것은 건설 현장 보안 카메라에서 가져온 연속된 비디오 프레임들이다. 시공업체를 위한 중요한 정보에 중점을 둔 타임스탬프와 함께 유의미한 설명을 생성해라 라고 저희가 큐를 줬을 때 얘가 5시 24분에는 최소한의 활동이 되어 있고 오늘의 작업이고 7시 5분에는 현장 활동이 시작됩니다. 작업자들이 현장 주의를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를 이해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이 동영상에 대한 리포트를 생성을 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늦게 온 관계로 아마 시간이 지금 별로 안 남아가지고 조금 이제 건너뛰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제가 몇 가지 서비스들을 보여드렸고 현존하는 서비스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미 일반화된 AI 모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도 제가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튜닝을 하지 않고 특화된 모델을 만들지 않고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태스크들을 시행하게 되면은 할루시네이션 즉 오답을 생성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도면에서 침실 곧 몇 개야? 라고 했을 때 침실이 3개라고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특화된 서비스, 래그나 파인 튜닝을 통해서 조금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이슈는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들이 있겠죠. 저희가 GPT-4와 같은 일반화된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통 저희가 인풋으로 넣어놓는 많은 데이터들이 오픈 AI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모르는 새 저희의 데이터가 상대방 타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때 트레이닝 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지금 여러 기업들이 기업형 LLM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자체적인 LLM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오픈 소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희가 이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두서없이 얘기 드린 것을 조금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저희가 쭉 리뷰해드린 것과 같은 이런 AI의 어떤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이 건설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것과 관련했을 때 CM 서비스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공사에서 만들어진 많은 결과물들이 앞으로 AI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져 수 있습니다. 그러면 CM 서비스는 사실은 시공사의 어떤 결과물들을 검토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면 검측 보고서, 위험성 평가, 하자 검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건설 회사는 이미지만 찍고 실제로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것은 AI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검토하는 것은 CM사지만 CM사는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검토를 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것은 AI의 결과물을 인간이 검토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공사들은 그 자신의 AI 모델들이 자신의 수없이 많은 다른 현장을 통해서 베리데이션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CM사 입장에서는 이런 그 AI 모델이 특정 현장의 적용성을 검토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나와 있는 그 결과물 자체에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일까. 다음으로는 CM 서비스의 많은 영역들이 아마 또 AI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특히 CM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있고 혹은 현장에서의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도 있고 혹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레코딩하는 역할로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슈퍼바이저하거나 그러니까 설계 도서와 맞도록 시공이 진행되는 것을 체크하는 것 혹은 레코딩,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는 것들의 영역들은 대부분 AI로 대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AI로 대체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상용화된 AI 서비스를 쓴다. 그러면 사실은 CM 서비스의 핵심은 저희가 제공하는 인력에 있는 것인데 똑같은 서비스를 쓰게 된다면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두서없는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 것인가라고 좀 얘기를 드리자면 먼저 저는 AI 모델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희 이제 CM 인력들에게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각각의 결과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된 과정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거기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가능해지겠죠. 두 번째로는 많은 부분이 AI로 바뀌게 될 것은 이제 자명한 것이고 그럴 때 아마 그 각각의 CM 엔지니어링사들이 제공할 서비스 또한 자신들의 어떤 AI 서비스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특화된 AI 모델이 아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AI 모델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이미 이런 기본된 LLM 언어 모델들은 만들어져 있는 걸 쓰시면 됩니다. LLM. 다만 그것이 특화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려면 그것과 링크가 걸리는 래그를 통해서 링크가 걸리는 파인 튜닝을 통해서 우리가 특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우리만의 데이터셋을 구축함을 통해서 그것을
그 일반화된 서비스를 우리의 특화된 서비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결국 우리의 경쟁력은 우리가 보유한 어떤 지식 베이스, 데이터셋의 퀄리티와 질과 양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몇몇 건설 회사나 혹은 CM 엔지니어링 회사들과 비슷한 이제 연구를 조금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하면서 느낀 것은 데이터가 정말 잘 이렇게 매니지가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는 있지만 이것들을 실제로 어떤 나중에 서비스화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 데이터 자체가 미싱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경쟁력 있는 서비스,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려면 우리만의 어떤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그 데이터셋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유지 관리할 건지에 대한 플랜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